나랑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아가씨는 뭐 해요? 병원은 딸이랑 가셔야지. 저는 오늘 바쁘니 택시 타고 가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절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로 본다는 걸. 어쩌다 저는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무릎을 조심스럽게 구부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뚝뚝 관절에서 소리가 났어요.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3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도 쉬지 않았던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밥을 다 차려놔야 했거든요. 어느샌가 그게 이 집의 규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된장찌개를 데우고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계란 후라이도 3개 부쳤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제 몫이었죠. 오늘은 무릎이 유난히 아프네. 부엌 바닥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한테 부탁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며느리 박미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어요. 하품을 하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죠. 저는 부엌에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2살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아침 준비를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아니, 집안일을 제대로 해본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커피 주세요.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저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탔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커피 가루를 치우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 놓으세요. 며느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커피를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정장 차림의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회사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죠. 어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앉아. 준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지못해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저는 밥과 반찬을 날랐습니다. 3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떠서 아들과 며느리 앞에 놓아줬어요. 며느리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것 짜요. 어제도 짰는데 오늘도 또 짜네요. 저는 찌개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불평했죠. 아, 진짜. 매일 된장찌개만 먹으니까 질려요.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줄까?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셔야지.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구는 걸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밥을 다 먹고 준호가 회사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로 다시 돌아가 드라마를 틀었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잠시 멈췄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저는 거실로 나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아. 왜요?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좀 가줄 수 있을까?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뭐 해요? 병원은 딸이랑 가셔야지. 서연이는 지금 지방에 있잖아. 그럼 택시 타고 가세요. 전 오늘 바빠서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옆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는 모습. 바쁜 일이라곤 전혀 없어 보였죠. 무슨 일이 있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 만나는 게 시어머니 병원 동행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침대에 앉아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걷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도와줄 생각이 없었으니 혼자라도 가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데 며느리가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풀 날이 오겠지. 현관문을 나서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6시까지 차려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따 친구들 데리고 올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우리 병원이요. 아이고, 편찮으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기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에서는 며느리가 눈길 한 번 안 줬는데 처음 보는 택시 기사님이 걱정해주니 코끝이 찡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을 식당에서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일했는데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자식이나 손주와 함께 왔더군요. 한 할머니는 딸로 보이는 사람이 부축해서 앉혀주고 있었고, 다른 할아버지는 손주가 물을 떠다 드리고 있었죠. 저만 혼자였습니다. 딸 서연이는 멀리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쳐도 같은 집에 사는 며느리는 왜 안 된다는 건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연골이 많이 손상됐어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한동안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저는 멍하니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재활.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야 하지? 며느리는 절대 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다니니 시간이 없었고요. 병원을 나와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곁에 없다니. 특히 며느리의 냉정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가씨는 뭐 해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 말들이 귓가에 올려댔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며느리가 친구 2명과 함께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 상자들이 널려 있었어요. 치킨, 피자, 떡볶이까지. 며느리가 제 카드로 시킨 게 분명했죠.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손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병원 어땠어요?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들과 계속 떠들어댈 뿐이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준 진단서를 꺼내 읽어봤어요. 퇴행성 관절염, 수술 권장.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며느리와 친구들의 대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렸어요. 미란아, 너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들겠다. 에이 뭐. 그냥 집에 가정부 한 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가정부? 응.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데 월급도 안 줘도 되는 공짜 가정부. 친구들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공짜 가정부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벌떡 일어나 옷장으로 갔습니다. 옷장 위에 놓인 서류 박스를 내렸어요. 30년간 모아온 통장, 예금 증서, 집 등기 서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예금 증서까지 합치면 10억이 넘었어요.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을 열고
밤 11시에 문 닫고 설거지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모은 돈이었죠. 저는 서류를 다시 박스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며느리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였죠.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법무법인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 몰래 진행하고 싶어요. 이틀 후 저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쇼핑 간다며 제 차를 끌고 나간 사이였어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집 등기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을 모두 챙겨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가 어르신 이름으로 돼 있네요. 매매 진행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이 본인 명의시니까요. 다만 매수자 측에 비밀 유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 재산 정리도 하고 싶습니다. 통장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하나하나 적어뒀어요.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 박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제가 놓아둔 자리와 조금 달랐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제 방을 뒤진 건 아닐까요? 저는 통장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 있었어요.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봤구나.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서둘러 서류를 박스에 넣고 옷장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가방들이었죠.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응, 그래.
오늘 날씨 좋죠? 저 친구들이랑 쇼핑하고 왔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방에 들고 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통장을 봤구나. 10억이 있다는 걸 알았어. 저녁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파에 누워 드라마나 보고 있을 시간이었는데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네. 제가 상추 좀 씻을게요. 며느리가 실제로 싱크대로 와서 상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저는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재산 때문이구나. 겉으로는 이렇게 착한 척하면서.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아들 준호가 놀란 얼굴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구나. 에이, 당연한 거죠.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며느리의 태도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서 제 방 앞에 놓고 갔어요. 어머니, 커피 두고 갑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문을 열고 복도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연기를 하네, 연기를.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가 또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래? 네. 어머니 무릎 아프시잖아요. 제가 해야죠. 며느리는 실제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손을 뗐어요. 어머니, 손목이 좀 아픈데. 나머지는 나중에 할게요. 며느리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결국 제가 나머지 설거지를 다 했죠. 그날 오후 며느리가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저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병원 가는데 왜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 가요. 며느리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에어컨 틀까요?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음악도 틀어드릴까요? 트로트 좋아하시죠? 며느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계속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진료실까지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르신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호자 분이시죠?
수술 후 간병이 중요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재산 때문이라는 거 나는 다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받으시면 제가 간병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구나. 에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철없었죠?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제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어머니 쉬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내가?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부엌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불이 너무 세요.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가스 불 줄여야지. 저는 재빨리 불을 끄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배워야죠. 며느리는 계속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결국 저녁은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가 또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 무릎도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제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손길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게 보였어요. 아들 준호가 신기한 듯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래? 어머니한테 갑자기 왜 잘해? 며느리가 남편을 흘겨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하는 건데 왜 이래?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변화가 너무나 뻔했어요. 통장을 보고 나서 180도 달라진 거죠. 재산이 1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는 거야. 저는 서랍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일 다시 전화를 걸어 본격적으로 계획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지만 계란 후라이조차 제대로 못 부쳐서 결국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먼저 두르고 저는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며느리는 열심히 따라하는 척했지만 금방 지루해하는 게 보였어요. 아침을 먹고 준호가 출근하자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응. 잠깐 은행 좀 가려고.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행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무릎 아프신데. 며느리는 제가 은행에 무슨 일로 가는지 궁금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창문으로 저를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저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통장 정리하고 싶은데요. 명의를 제 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증여하시려는 거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정보만 얻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할지 상상해 봤습니다. 재산을 딸한테 넘긴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급히 제 방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아, 저 어머니 방 청소하려고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손에는 청소 도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서류 박스가 또 움직여져 있었어요. 또 뒤졌구나. 저는 화가 났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청소까지 하려고 했구나. 네. 당연하죠. 며느리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저는 며느리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 팔고 오빠 부부 내쫓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응.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우습게 봐.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공짜 가정부라고 한 말, 그리고 통장을 본 후 갑자기 태도가 변한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오빠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응. 아무도 모르게 진행할 거야. 며느리한테 제대로 보여줘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착한 척 연기는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타다 주고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에 왔다가 5분 만에 포기하고 저녁 되면 어머니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라며 서툰 손길로 제 발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이라는 걸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응. 요즘 시어머니한테 잘해주고 있어. 나중에 유산 받으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하잖아. 저는 방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나 유산 때문이었구나.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쇼핑 간다며 차를 끌고 나간 사이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딸 서연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미 결심했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자 김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매수자가 나왔습니다. 조건도 좋고요. 그래요? 네. 현금 거래 원하시는 40대 부부십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계약 가능합니다. 저는 서연과 눈을 마주쳤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사흘 후 저는 매수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인상 좋은 40대 부부였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모르시나요? 매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지금은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급하게 집 구하는 거라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잔금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나.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얼른 일어나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혼자 가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 걸 그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저는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조금씩 인출해서 서연이 명의 통장으로 옮겼어요.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천천히요. 이틀에 한 번씩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500만 원씩, 때로는 1000만 원씩 인출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은행에 자주 가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눈치였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잔금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연기는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꽃까지 사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고맙구나.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방에 두시면 예쁠 거예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속셈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또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좋은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효도 못했잖아요. 아들 준호가 신기한 듯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도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상한 눈치였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잔금일 일주일 전 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 치르시면 명예 이전 바로 들어갑니다. 내용 증명은요? 잔금일 당일 아침에 발송됩니다. 아드님과 며느리 분께 동시에 도착할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서였어요.
법적으로 한 달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 나가시면 명도 소송 들어가는 거 알아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였어요. 골목 모퉁이 슈퍼마켓, 은행나무, 단골 슈퍼 아주머니까지 모두 익숙했죠. 이제 곧 떠나는구나.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또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실 것 같아서 라면 끓였어요. 같이 드세요. 며느리는 서툰 솜씨로 라면을 그릇에 담았어요. 면은 퍼지고 국물은 흘렀지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맙구나. 저는 라면을 받아 한 입 먹었어요. 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아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어. 며느리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조금씩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요. 오래된 사진 앨범, 중요한 서류, 애착 가는 물건들을 작은 박스에 담았습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일주일 후면 끝난다. 준비해라.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가 오실 집 다 준비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그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오전에 잔금을 치르고 저녁에는 가족들에게 모든 걸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제 뒤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오늘은 집에 있을게. 그래요? 그럼 제가 점심 뭐 해드릴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착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오전 10시 저는 며느리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수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잔금 8억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명의 이전 서류에도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집은 저희 거네요. 매수자 남편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달 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용 증명입니다. 오늘 오후에 댁으로 배달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며느리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됐어요.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서 과자를 먹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어디 가셨어요? 은행.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관심 없다는 듯 다시 TV를 봤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나.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우편 왔어요. 저는 나가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봉투를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이게?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손에 쥔 채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용 증명이야. 읽어봤니? 집이 팔렸다고요. 한 달 안에 나가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 집 팔렸어. 어머니, 농담이시죠? 저희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집이 팔렸대. 어머니가 집을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 후 준호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내용 증명을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며느리는 이미 울고 있었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준호와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 어제 잔금 다 받았어. 한 달 후면 명예 이전 끝나.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한테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 안 한 이유? 너희가 막을 게 뻔하니까.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란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구들한테 공짜 가정부라고 했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 아니었어? 그럼 병원 동행 거절한 건? 매일 나를 하인처럼 부린 건? 저는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 너 내 서랍 뒤져서 통장 받지. 며느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착해졌어.
왜? 재산 때문이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너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유산 받으려면 잘해야 한다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그런 말을 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나가고 밤 11시에 들어와 또 집안일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쓰러질 지경인데 며느리는 택시 타고 가세요라고 했지. 그런데 통장 보고 나서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했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준호가 무릎 꿇고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30년 동안 기회를 줬어. 너는 아내 눈치만 봤고 며느리는 나를 가정부로 봤어.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어디서 살아요? 돈도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한 달 후를 준비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황급히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깨닫는구나. 오전 내내 집은 조용했어요. 저는 3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식당에서 쓰던 앞치마까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버릴 때가 됐어요.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어요.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준호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며느리가 말했어요. 집값이 이렇게 비쌌어? 전세도 최소 2억은 있어야 한대.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 500만 원. 며느리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빌릴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다 연락해봤어. 다들 사정이 안 좋대. 그럼 친척들은? 어머니가 집 팔았다는 소문 다 퍼졌어. 아무도 우리 편 안 들어줘.
며느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겠지.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는 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적당한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 더 이상 착한 척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 힘도 없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혼자 부엌에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 먹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김치를 먹다 말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준호가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1,0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렸지만 잘 팔리지 않았어요. 결국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넘겼습니다. 이게 100만 원밖에 안 돼. 200만 원 주고 산 건데.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파는 게 어디야. 돈이 필요하잖아. 며느리는 옷장에서 명품 가방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카드로 산 것들이었어요. 이제야 그게 얼마나 큰 낭비였는지 깨닫는 얼굴이었습니다. 3주 차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뿐이었어요. 며느리가 구인 광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이면 한 달에 240만 원.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함께 광고를 봤어요. 당신이 일을 할 수 있겠어? 해야지, 돈이 필요한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흘이 남았습니다. 준호가 겨우 월세집 하나를 구했습니다. 역에서 먼 곳에 있는 낡은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친구들에게 빌린 돈과 며느리가 물건 팔아 모은 돈을 합쳐 겨우 계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해. 며느리가 원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은 5평도 안 됐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찰 정도였죠. 화장실은 비좁았고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라도 다행이야. 이것도 구하기 힘들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이 남았습니다. 며느리와 준호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사짐 센터를 부를 돈이 없어서 직접 나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평생 처음으로 육체 노동을 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아, 너무 무거워.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손을 봤어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였어요. 이제야 내가 30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겠지.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준호는 새벽부터 남은 짐을 챙겼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아침 식사였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이 집에서 마지막 식사네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매일 이렇게 밥을 차려주셨죠. 응, 저는 한 번도 고맙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준호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아라. 오전 10시 짐을 다 싼 준호와 며느리가 현관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3년간 살았던 집이었죠. 어머니 정말 안녕히 계세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준호와 며느리가 작은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텅 빈 집. 3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이사 가시는 거 도와드리러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방. 모든 곳에 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안녕. 30년이 담긴 이 집.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으니까요.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딸 서연이가 사는 도시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투룸짜리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고 공원이 가까워 산책하기 좋았죠.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30년을 살던 집을 떠나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고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었죠.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자주 찾아왔어요.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붓글씨 연습이 재미있었어요.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트럭이었어요. 옆면이 녹슬고 낡아 보였습니다. 트럭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미란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준호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 보였죠. 며느리는 더 놀라웠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트럭 짐칸에서 박스를 내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며느리가 가벼운 것들을 날랐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박스를 들다가 잠시 쉬려고 트럭에 기댔어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어 보였어요. 예전에 매끈했던 손이 아니었죠. 준호가 며느리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힘들어. 조금만 쉬었다 하자. 괜찮아, 빨리 끝내야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 교태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단단하고 씩씩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짐을 날랐어요. 서로 도우며 일했습니다. 준호가 무거운 것을 들면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일을 다 마친 준호가 트럭 옆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며느리가 옆에 서서 함께 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일당 30만 원이면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겠다. 다행이다. 나도 편의점 알바비 나오면 보태줄게. 며느리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당신 고생 많아. 당신도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지? 괜찮아. 우리 돈 모아서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 가자. 며느리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저를 못 보게 반대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게으르고 건방진 모습은 사라지고 열심히 일하는 여자가 돼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지. 그날 저녁 서연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엄마,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오빠가 운송업 시작했대요. 작은 트럭 하나 샀다고. 그래? 올케도 편의점에서 일한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 보고 싶어 한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올케도 많이 반성하고 있대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네, 엄마 마음 알아요. 서연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옆 계산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 미란이었어요. 마트 계산원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담고 계산을 받는 모습이 능숙했죠.
손님이 많아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와서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트 밖 벤치에 앉아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쉴 틈도 없이 일했어요.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어떤 할머니 손님이 짐이 무거우니 도와달라고 하자 며느리가 기꺼이 나가서 차까지 짐을 날라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배웅하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어요. 4시간 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서 일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유니폼을 벗고 밖으로 나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며느리를 저는 멀리서 따라갔어요. 며느리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응, 나 지금 퇴근했어. 당신은 아직 일 중이구나. 괜찮아. 나 집에서 기다릴게.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전혀. 내가 할게. 간단하게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 괜찮지?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라면 잘 끓일 수 있을까?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해보면 되지 뭐. 버스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준호야, 너도 많이 변했구나. 며느리가 진짜로 변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며느리를 봤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일하는 모습이 성실해 보였다. 하지만 아직 용서하기엔 이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진심인지 아닌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을 더 지켜보자.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손주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딸 서연이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친척들을 초대했죠. 엄마, 오빠도 초대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초대해라. 정말요? 엄마가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돌잔치인데 삼촌이 와야지.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저는 새로 산 한복을 입었습니다. 서연이가 사준 거였어요. 옅은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오랜만에 단정하게 차려입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니 벌써 손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친척들, 서연이 친구들, 그리고 제 옛 친구들까지. 모두 손주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손주는 돌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돌복을 입고 방긋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손주가 제게 손을 뻗었어요.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준호도 아이가 있었으면 내가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오후 2시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미란이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멀리서도 눈에 띄게 초라했습니다. 준호는 낡은 양복을 입었고 며느리는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아마 형편상 큰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아직도 저렇게 사나? 집 쫓겨나서 고생한다던데. 자업자득이지 뭐. 준호와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준호가 선물을 건넸어요. 오빠 와줘서 고마워. 서연이가 받으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상 앞에 앉은 손주를 보며 말했어요. 아기 정말 예쁘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도 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두 사람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봤어요. 준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며느리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네. 두 사람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준호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빌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예전에 건방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처량했어요. 아들 준호도 함께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어떤 이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봤어요.
며느리의 거친 손, 준호의 수척한 얼굴, 두 사람의 초라한 옷차림. 1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는 게 보였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 여기 사람 많아. 며느리와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이 뒤따라왔습니다. 연회장 밖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뭐 했니? 일만 했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무슨 일? 운송업 하고 있습니다. 작은 트럭 하나 샀어요. 미란이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엔 식당에서도 알바해요. 저는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힘들지?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발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래? 근데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는 걸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힘들다고 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공짜 가정부라고 불렀잖아요. 그 말이 매일 생각나요. 계속 일할 거니? 내 돈 모아서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어요. 너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트럭 한 대 더 사서 사업 키우려고요. 준호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변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재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네.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완전히 변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직 용서는 못해. 하지만 지켜보고 있을게.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짜 변했는지 조금 더 보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꼭꼭 증명해 보일게요. 저는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가 돌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2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8번 바뀌는 동안 제 삶도 많이 달라졌어요. 서예 교실에서 상도 받았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딸 서연이와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죠. 하지만 가끔 준호가 생각났어요. 며느리 미란이도요. 서연이를 통해 소식은 들었습니다. 준호가 트럭을 3대로 늘렸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편의점 정직원이 됐고 야간 대학에도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죠.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날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미란이었어요. 2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미란이? 어떻게? 아가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 공원에 자주 오신다고. 며느리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카네이션이었어요. 고맙구나. 앉아라. 며느리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단풍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직원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야간 대학도 다니고 있어요. 경영학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힘들지 않니? 힘들죠.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가고. 근데 재밌어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배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준호는 남편은 운송회사 키우고 있어요. 직원도 3명 뽑았어요. 많이 컸구나. 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며느리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앞에서 준호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길 운송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게 남편 사무실이에요. 작지만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작은 아파트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번에 산 집이에요. 전세 아니고 산 거예요. 샀어? 네. 2년 동안 모은 돈으로요. 작지만 저희 집이에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3년 전엔 몰랐어요. 집을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뭐니? 통장이에요. 저희가 2년 동안 모은 돈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걸 왜? 어머니께 드리려고요. 3년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거 다 계산했어요. 밥값, 집세, 차 사용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모을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변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여기 사람 많아. 어머니, 저는 통장을 며느리 손에 다시 쥐어줬어요. 이건 내가 가져. 안 돼요. 어머니께 드리려고. 됐어. 그 돈으로 집 꾸미고 내 학비 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변한 거 알아. 엄마가 다 봤어. 어머니,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봤고 트럭 나르는 것도 봤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응. 2년 동안 계속.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넌 이제 정말 달라졌어. 엄마가 인정해.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며느리가 몸을 떼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놀러 오실래요? 너희 집에? 네. 작지만 깨끗해요. 어머니 방도 하나 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볼게. 일주일 후 저는 준호와 며느리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20평쯤 됐을까요? 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준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내가 요리를 네. 어머니 오신다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준호, 며느리, 그리고 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에요. 매일 봐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방 하나를 보여줬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쉬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구나.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 3년 전 일 이제 다 잊자. 엄마도 용서할게. 며느리와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의 사업 이야기, 며느리의 대학 생활, 그리고 제 봉사활동 이야기까지. 밤이 깊어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좀 더 계세요. 아니야. 내일 또 올게. 며느리와 준호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3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며느리가 변했습니다. 준호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니까요. 저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 시작이야.